오늘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진 않으셨나요? 아니, 내가 미쳤지. 왜 그걸 또 해준다고 했을까? 거절 한마디를 못해서 끙끙 앓고 실은 내색도 못한 채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삶.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 사실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성격이 유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는 거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건 배려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겉모습은 온화한 천사 같지만 속마음은 거절했다가 미움받으면 어쩌지라며 벌벌 떨고 있는 어린아이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이 사소한 부탁 하나에 숨겨진 내본심이 드러나는 건 물론이고 남은 인생의 격까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원리를 모르면 당신은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이용당하는 만만한 사람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귀한 인생을 갈아 넣지 마십시오.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을 멈추고 나를 지키는 단단한 어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매일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움받을까봐 벌벌 떠는 어른아이.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고요?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주고받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론이 나옵니다. 저기 형님, 진짜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 제 부탁 하나만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형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번 주말엔 좀 쉬고 싶었는데 혹은 저번에도 부탁 들어주느라 고생했는데 마음속으론 벌써 싫다는 말이 100번도 넘게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 뭐 급한 거면 해줘야지. 뭔데? 전화를 끊고 나면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 내가 미쳤지. 그냥 안 된다고 딱 자를걸. 그런데도 막상 다시 전화를 걸어 못하겠다고 번복할 용기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사람 변했네 하고 욕할까봐 혹은 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토록 거절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거절을 생존의 위협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바네사 본스 교수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게 한 뒤 그 결과를 예측해보라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우리 관계는 2배 이상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상대방은 거절을 당해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알겠어. 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우리가 느끼는 거절의 공포는 실제 일어나는 일보다 수치적으로 훨씬 부풀려진 과잉 불안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당신이 거절을 못하는 건 당신이 천사처럼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날 거야라는 잘못된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일종의 관계 강박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부탁을 던질 때 안 되면 말고라는 가벼운 마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신 혼자서만 그 부탁을 목숨 건 청원처럼 무겁게 받아안고 있는 것이죠. 거절한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들어주다가 나중에 터져나오는 짜증과 원망이 관계를 더 확실하게 망칩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소속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우리는 남의 아들, 남의 친구, 남의 상사로 사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정작 나 자신의 주인으로 사는 법은 잊어버린 채 말이죠. 남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내 영혼을 소모하는 건 결코 위대한 희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의 감정을 먼저 보호해주세요. 거절은 남을 공격하는 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은 내 몸이 좀 힘드네. 미안해. 이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천지가 개벽하거나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탁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이 가진 무서운 함정. 전화벨이 울립니다. 액정에 뜬 이름만 봐도 가슴이 턱 막히는 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는 척 안부를 묻습니다. 건강은 어떠냐? 요새 별일 없냐? 그러다 슬쩍 본론을 꺼냅니다. 실은 내가 급한 일이 좀 생겼는데. 듣자마자 감이 옵니다. 이번엔 진짜 거절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어렵게 입을 뗍니다. 아이고, 나도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말을 딱 자르고 치고 들어옵니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동창회에서 제일 의리 있는 게 너잖아.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 도와줄 줄 알았지. 이 너답지 않다는 말, 너는 의리 있다는 말. 여기에 꽉 막혀버립니다. 거절하면 졸지에 의리 없는 사람, 쪼잔한 사람이 될까봐 덜컥 겁이 납니다. 결국 찜찜한 마음을 숨기고 또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내가 호구지 하는 생각에 잠도 안 옵니다. 도대체 왜 뻔히 알면서도 이 칭찬 한마디에 무너지는 걸까요? 일본 국립생리학연구소에서 사람 뇌를 찍어봤더니 아주 기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남한테 칭찬을 들을 때 뇌에서 반응하는 부위가 현금 뭉치를 받았을 때 반응하는 부위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게 공짜 돈을 받는 것과 똑같은 쾌락인 겁니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건 착해서가 아닙니다. 칭찬이라는 보상에 뇌가 중독되어서 나도 모르게 예스 버튼을 눌러버리는 조건 반사일 뿐입니다. 상대는 이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얘는 띄워주면 다 해줘. 당신은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칭찬 몇 마디에 당신의 귀한 노후 자금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아프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입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나쁜 사람, 쪼잔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게 죽기보다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부려먹기 편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지만 잘못된 칭찬은 사람을 호구로 만듭니다. 남들한테 좋은 평가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지갑 털어가고 내 속 썩이는 사람한테 듣는 좋은 사람 소리, 그거 쓰레기통에나 버리십시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남 눈치 보느라 인생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따끔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남의 머릿속 생각에 의지해야 한다면 그 행복은 참으로 불쌍하고 초라한 것이다. 남이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건 그 사람 머릿속 사정일 뿐입니다. 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듭니까? 이제 그 칭찬 감옥에서 제발 걸어 나오십시오. 누가 역시 김 여사밖에 없어라고 하면 속으로 비웃어 주십시오. 그래, 나밖에 없겠지. 나만큼 만만한 호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 이번엔 못해줘. 상대가 실망하든 욕을 하든 신경 끄십시오. 그 실망은 그 사람이 감당할 몫이지 당신이 해결해줘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나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호구보다 100배 낫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분 좋게 밥 먹고 차 마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냅니다. 이게 요새 그렇게 좋다는 건강식품인데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시작했어. 실적 좀 채워줘야 하는데 하나씩만 팔아줘. 가격표를 보니 입이 떡 벌어집니다. 웬만한 보약 한 제 값입니다. 속으로는 아니,
밥 먹으러 와서 웬 장사질이야? 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선수를 칩니다. 며느리 기죽으면 안 되지. 나 하나 줘. 그래? 그럼 나도 하나 줘. 순식간에 나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친구의 눈길이 당신에게 꽂힙니다. 하나 할 거지? 우리 이젠 다 같이 건강 챙겨야 될 나이야. 여기서 나는 안 사라고 하면 순식간에 친구 며느리 앞길 막는 쪼잔한 인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싸늘한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결국 억지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나도 하나 줘. 집에 돌아와서 쓰지도 않을 그 물건을 보며 가슴을 칩니다. 미쳤지. 거절 한마디를 못해서 이 생돈을 날리냐. 이런 행동, 심리학에서는 갈등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내 수명을 깎아먹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17년 동안 부부 190쌍을 추적해봤습니다. 화가 나도 꾹 참고 갈등을 피하는 사람들과 그때그때 할 말 하는 사람들을 비교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억울해도 꾹 참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할 확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심지어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병에 걸릴 확률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꿀먹은 벙어리 흉내내는 그 행동이 결국 내 몸속에 독을 쌓는 행위였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으면 병되고 참으면 빨리 죽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고 웃어넘기는 건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쁜 사람이 되는 순간을 견딜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좀 무례하네. 듣기 싫어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찌푸릴 얼굴, 그 싸늘한 공기가 무서워서 꼬리를 내린 거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상대는 그걸 동해라고 착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하고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싫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 이건 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없는 나약함일 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귀신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뼈아픈 경고를 남겼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을 인간관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싫은 소리를 안 하고 입을 다무는 순간 당신보다 못돼 먹은 인간이 당신 머리 꼭대기에 앉게 된다. 당신이 침묵할수록 무례한 사람들은 더 큰 목소리로 당신 인생을 휘두를 겁니다. 이제는 제발 선을 그으십시오.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단호한 눈빛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라고 딱 한 번만 뱉어보십시오. 처음엔 심장이 터질 것 같겠지만 막상 뱉고 나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무례한 사람은 꼬리를 내리고 당신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고작 밥 한 끼 얻어먹고 발목 잡힌 내 인생. 이런 경우 정말 지긋지긋하게 겪어보셨을 겁니다. 10년 전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3일 내내 빈소를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그땐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 사위가 보험 시작했는데 하나만 들어줘. 이번에 내가 옥장판 사업하는데 너한테만 싸게 줄게. 솔직히 보험도 필요 없고 옥장판은 집에 둘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려고만 하면 목구멍에서 턱하니 뭐가 걸립니다. 그래도 그때 그 고생을 해줬는데 내가 이걸 거절하면 사람이 아니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속으로는 이걸로 갚는 셈 치자 생각하지만 웬걸요? 다음 달에 또 전화가 옵니다. 야, 이번엔 진짜 부탁 하나만 더 하자. 고마움은 옛날에 끝났는데 빚쟁이한테 쫓기듯 평생을 코 꿰어 사는 꼴입니다.
도대체 왜 이 끈을 못 놓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법칙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이걸 증명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데니스 리건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아주 싼 음료수 한 캔을 공짜로 건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선 행운권 티켓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음료수를 안 받은 사람보다 고작 몇백 원짜리 음료수를 얻어먹은 사람들이 무려 2배나 더 많이 티켓을 샀습니다. 심지어 음료수 가격보다 티켓 값이 훨씬 비쌌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작은 호의라도 하나 입으면 뇌 속에서 빚짐 상태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도 그 찜찜한 빚을 털어내려고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난 빚을 혼자서 복리이자까지 쳐서 갚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부채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이용합니다. 내가 옛날에 해준 게 얼만데라는 눈빛 하나면 당신 지갑이 열린다는 걸 간파한 거죠. 옛말에 물 한 잔 얻어먹고 소 한 마리 내준다는 말이 딱 이 꼴입니다. 과거의 도움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현재와 미래까지 저당 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그 고마움은 그때의 고맙다는 인사로, 그때 사준 밥 한 끼로 이미 퉁쳐진 겁니다. 혼자서 마음속 장부에 빚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관계를 이익을 위한 우정이라며 냉혹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다. 당신에게서 얻어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할 뿐이다. 즉, 당신에게서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어지면 언제든 떠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 그 질긴 인연의 끈 과감하게 놓으셔도 됩니다. 지난번엔 정말 고마웠지만 이번 부탁은 들어주기 어렵네. 이렇게 딱 잘라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좋은 기억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겁니다. 도움은 주고받는 것이지 한쪽이 평생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의 빚잔치는 끝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5번째, 헌신하다 헌신짝 된다? 옛말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 달을 기다린 대학병원 예약 날입니다. 아침부터 진통제를 2알이나 먹고 겨우 병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시어머니입니다. 받자마자 대뜸 용건부터 날아옵니다. 애미야, 이번 주말에 작은아버지네 오신단다. 너 지금 와서 미리 김치거리 좀 다듬고 갈비 핏물 좀 빼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 저 오늘 예약해둔 병원 가야 해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고 혀끝에서 맴돕니다. 병원 갔다가 늦게 가면 또 하루 종일 눈치 주실 텐데. 그 짧은 1초 사이에 시어머니의 찌푸린 얼굴이 떠올라 숨이 턱 막힙니다. 결국 당신은 반사적으로 기계처럼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합니다. 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도 시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는 게 더 무서워서 내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내 귀한 몸을 이렇게까지 홀대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가치 후순위화라고 합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는 게 내 생존보다 더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이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가족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자기 욕구를 억누르는 사람들, 즉 자기 침묵을 하는 여성들의 혈관 건강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 말하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 참고 희생하는 여성들은 동맥경화 위험이 4배나 높았고 뇌졸중 발병률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집안 시끄러워지느니 내가 가서 하고 말지 하는 그 마음이 실제로는 내 혈관을 막고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착한 며느리로 남으려다가 환자복 입게 생겼습니다. 당신은 지금 효부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나는 막대해도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시댁에 광고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내가 내 약속을, 내 건강을 헌신짝처럼 버리는데 시댁 식구들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며느리는 부르면 바로 튀어와. 쟤는 튼튼해서 일 좀 시켜도 돼.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당신을 언제든 부릴 수 있는 5분 대기조 취급하는 겁니다. 당신이 병원 안 가고 갈비 재워줬다고 해서 당신 허리 나갔을 때 그들이 대신 아파주지 않습니다. 내 몸 망가지면 나만 서럽고 나만 억울합니다. 철학자 명언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주관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남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지금은 아프니까 쉬어, 병원부터 가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비집고 들어와 와서 일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놓아버리면 남이 와서 맘대로 운전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어머니 탓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데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핑계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도울 자격도 없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6번째, 단호하게 말해도 아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동호회에서 새로 회계 총무를 뽑아야 하는데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장이 당신을 보며 묻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은퇴도 하셨고 시간 많으시죠? 회계 총무 한번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돈 관리하고 명부 정리하는 복잡한 일은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제가 숫자에 약해서 다른 분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말을 흐립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당신은 겸손하게 거절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자신감 부족이나 약한 거절로 듣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거들고 나섭니다. 숫자에 약해도 괜찮아. 자잘한 연락이나 명부 정리는 다른 사람이 맡으면 되잖아. 김 선생님만큼 꼼꼼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이 안 된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고 숫자에 약하다고 핑계를 댔기 때문에 상대는 그 핑계를 무력화시키고 당신을 총무 자리에 밀어넣습니다. 결국 당신은 글쎄 하며 얼버무리다 울며 겨자 먹기로 총대를 매게 된 겁니다. 왜 빙빙 돌려 말하는 게 더 위험할까요?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바탈 연구팀이 모호한 거절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하게 안 됩니다라고 거절당했을 때보다 글쎄, 생각 좀 해보고 라며 애매하게 희망을 줄 때 훨씬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조금만 더 조르면 되겠다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해줄 것처럼 하더니 사람 가지고 노냐? 라며 원수지간이 됩니다. 말을 흐리는 건 친절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헛물을 켜게 만드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차라리 처음에 딱 잘라 거절하는 것이 서로의 시간과 감정을 아끼는 가장 예의 바른 행동이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거절은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내 말은 힘을 잃고 맙니다. 반드시 죄송하지만 그 역할은 맡을 수 없습니다. 처럼 말해야 합니다. 말끝을 확실하게 맺어야 합니다. 진짜 예의 바른 거절은 웃으면서 말하되 내 의사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남 눈치 보느라 쭈뼛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남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 간에 그 일을 행하라. 비록 그들이 오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책임 회피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먹지 말고 그냥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당당하게 당신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이제부터는 말끝을 흐리는 버릇 딱 끊어내십시오. 거절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희망 고문하다가 나중에 거절하는 게 100배는 더 큰 상처입니다. 짧고 굵고 명확하게.
미안하지만 어렵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거절에 흐릿한 쉼표 대신 선명한 마침표를 찍어 주십시오. 7번째, 자세히 설명하면 상대방은 꼬투리를 잡습니다. 친구에게 주말에 하루 종일 자기 집 이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쉬고 싶지만 쉬고 싶어 라고 말하기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되 이유를 설명해 보기로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내가 주말에 차를 써야 할 일이 있어서 너를 도와주러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당신은 친구가 이 설명을 듣고 차를 써야 한다니 어쩔 수 없군 하고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머릿속은 다릅니다. 차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럼 내가 택시비 줄게. 택시비가 아까우면 내가 내 차 쓸 동안 내 차를 너한테 빌려줄게. 친구는 당신이 된 차를 써야 한다는 변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결국 당신은 변명을 대는 바람에 친구가 그 핑계를 해결해주는 바람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왜 거절의 이유를 대면 안 될까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엘렌 랭어의 유명한 복사기줄 서기 실험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람들은 새치기 부탁을 받을 때 그 부탁에 이유라는 형식만 붙어 있으면 그 이유가 뻔하더라도 일단 수긍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우리 뇌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거절을 멈추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차가 없어서 또는 바빠서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대는 순간 상대방은 그 이유를 해결 가능한 문제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차가 없어서 못 온다고? 그럼 내가 차를 빌려줄게. 바빠서 못 도와줘. 그럼 내가 내 급한 일 먼저 처리해줄게. 당신이 된 그럴듯한 이유 때문에 상대방은 당신의 핑계를 무력화시킬 반격의 기회를 얻게 되는 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간결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짧다.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거절할 때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은 당신의 지혜를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거절할 때 비로소 당신의 입장에 힘이 실립니다. 오늘부터 거절하실 때 이유 때문에 머리 싸매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당신의 입장을 존중하십시오. 거절은 심플해야 힘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변명은 당신을 더 곤란하게 할 뿐입니다. 8번째,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절의 마지막 기술. 친목회 회장이 다가와서 부탁합니다. 김 선생님, 요즘 회비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회계 총무를 맡아서 돈 관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은 돈을 관리하고 독촉하는 복잡하고 껄끄러운 일을 절대 맡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거절하되 대안을 제시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금전 관리하는 일은 자신이 없어서 회계 총무 역할은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바로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대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모임 회비 관리 앱이 있어요. 이걸 쓰면 누가 내고 안 냈는지 자동으로 계산되고 독촉 문자도 앱이 대신 보내줘요. 제가 앱 설치와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회장은 당신이 총무를 맡지 않은 것에 서운해하기보다 골치 아픈 독촉 문제를 앱이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크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모임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현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왜 대안 제시가 관계를 유지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체 보상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던 주요 목표를 거절당했을 때 상실감 때문에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거절과 동시에 이걸로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다른 작은 보상 대안을 받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크게 완화됩니다. 즉, 당신이 못한다는 거절을 날카로운 칼이라고 할 때 대안 제시는 그 칼을 부드러운 솜으로 감싸주는 역할입니다. 대안은 상대방에게 나는 내 부탁을 거절했지만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련된 거절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다른 것에서 완성됩니다. 대안은 아주 작고 쉬운 것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주말에 운전을 부탁했을 때, 운전은 못하지만 기차표 할인받는 방법은 알려줄게. 라고 말하십시오. 이 작은 성의가 중요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당신은 거절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하게 도움을 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주는 방식이 받는 것보다 더 값지다. 작은 것을 주더라도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로 주어라. 이것을 거절에 적용하면 거절을 하더라도 작은 대안을 따뜻한 태도로 제시하라는 뜻이 됩니다. 당신이 내어줄 수 없는 것을 단호히 지키면서도 마음은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철학자 명언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돕고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 이제부터 거절하실 때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이 방법은 어때요? 라고 작은 대안 하나를 덧붙여 주십시오. 이 작은 대안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착한 사람 코스프레는 그만두십시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폭력입니다. 가장 예의 바른 사람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고 따뜻하게 거절하는 이 세 가지 기술로 당신의 삶을 다시 되찾으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심리 법칙 꼭 활용해 보시고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하여 함께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